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사실 변동성이 조금 매우 위든 미치든 좀 크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근거는 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말미에 제 영상 말미에 조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진행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움직였던 거랑 프로그램 순매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등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간단하게 조금 이슈 있었던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조금 보기에 먼저 앞서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잠시만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1드갭을 통해서 1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을 통해서 코스피, S&P 그리고 나스닥이 아니죠.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데이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어차피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금융지주들 그리고 애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말 동안 좀 약간 업데이트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왜 변동성이 큰지에 대한 데이터랑 이제 또 좀 추가되는 데이터들은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건 한국 거여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일단 데이터 그 금리가 일단 좀 길게 이제 기준금리 과거 거 조금 값을 찾아서 좀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국채 비중만 아니라 MBS 비중까지 좀 더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자본으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때 같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쪽 관련 좀 지표들도 몇 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택이 싼지 비싼지가 중요하겠죠. PIR 많이 쓰죠. 이제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PIR과 GDP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진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은 증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좀 플러스도 가긴 했지만 결국 하락하면서 한 0.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송상 목이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색깔 차트가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 영역과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은 증시는 하락했지만 프로그램 순매수는 있었고요.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거의 한 23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수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그 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5,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670억 매수, 외국인이 4,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800억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600억 매수, 개인이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기관이 약 2.3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한 8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개인이 한 3조 5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 매수 기관이 매도 중이고요. 연초 1호부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이제 11월 들어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65조 매수 중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미국 재건 법안, 뭐 결국 그냥 인프라 법안이죠. 2조 달러 규모 이제 좀 내년 초에 합의가 될 거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규모를 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이제 규모를 줄이고 이제 좀 섹터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겠지만 결국 통과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연준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뭐 솔직히 3월에도 가능은 하다라고는 봅니다. 뭐 일반적인 시각이 5월, 6월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저는 뭐 3월도 가능하다. 이제 근거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말미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본 이제 11월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0.5%를 상회하면서 0.6 정도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을 살펴보면 뭐 일드갭은 국고채가 아니죠.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패드 모델은 나눈 수치고요. 이제 패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 때 저평가고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 패드 모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긴 시계열로 이제 살펴봤을 때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8년 정도 밸류에이션 돼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드갭도 뭐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있는 거 일드갭 살펴보면 좀 이격이 나 있죠.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양쪽 완화의 영향과 자사주 매입의 영향인데 결국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 결국 약 한 2% 정도 자사주 매입 규모에서 세금을 매기는 점, 거기다 이제 재무 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추가적으로는 과거처럼 과하게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끝이 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 밸류에이션이 저는 조금 더 크게 하락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패드 모델로 봤을 때 두 나라다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는 영역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면은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사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점을 치고 결국엔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레벨도 높고요. 그 다음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지금 모습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고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설명은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통화량 지표 M2 대비해서 이제 S&P 살펴보면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 뭐 S&P나 나스닥 똑같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과거 2018년 정도 고점 친 부분까지 갔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살펴보면 과거 고점들 이미 넘었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긴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봤을 때는 여기는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다 과거 고점들 이미 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볼린저가 아니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은 넘고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회피 성향으로 돌아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하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 이 정도면은 계속 위험 관리는 사실 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구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일단 뭐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조정자 상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해서 1, 2, 3, 4, 5가 큰 1파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1월에 고점이 3-1파였다고 보고 지금 이제 3-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거의 딱 다음 부근에서 떨어져서 뭐 3-1파였다라는 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파랑 3-2파 조금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고점이 다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채널이 이제 깨질 때 뭐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 내려갈 때가 이제 A파 그 다음 여기가 B파 여기가 이제 C파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저점 정확하게 그으면 사실 딱 맞거든요. 딱 다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를 이제 하회할 때 C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알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상회할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라고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파랑 A파 저점 이렇게 그어보면 일단 내려갔던 건 이 ABC가 저는 이제 큰 A라고 보고요. 이게 좀 그었던 게 지금 사라졌는데 이 4파랑 A파 여기도 지금 채널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를 계속 넘었다 나왔다 하긴 하지만 또다시 좀 내려오면서 뭐 약간 좀 안 좋은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큰 A고 그 다음 여기가 A, B, C 작은 A 여기가 B 지금 아마 이제 C였다고 보고요. 이 C가 이제 큰 B라고 봅니다. 아까 큰 A였다면 여기가 큰 B라 보고 저는 이제 곧 아마도 이렇게 크게 C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장이 장중 고점을 넘어버린다라고 치면은 이제 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냥 이게 A, B, C가 끝이고 그냥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이제 오늘 미국장이 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전고점을 넘느냐 아니 전고점을 넘지 않고 무너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26일 프랭스팬도 다시 걸쳐져 버렸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A, B, C로 A 그 다음 여기가 B C의 1 저는 C의 2 정도라고 보고요. 뭐 지금 그냥 이제 구름대를 벗기기 전까지는 좀 여기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동평균선이나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어서
사실 정말 위든 미치든 강하게 틸이라고 봅니다. 일단 코스닥도. 그 다음에 이제 S&P 뭐 살펴보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BC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를 또 살펴보면 5파 같은 경우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마지막 5에 이제 그러면 5에 1, 5에 2, 5에 3, 5에 4까지 나오고 전 여기가 5에 5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채널링은 그냥 시간관계상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괴선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지금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도 일단 이동평균선 괴선들 다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칠이라 보고요. 일단 장중고점이 S&P 그냥 현물로 봤을 때 현물로 보죠. 현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이날이. 그래서 저는 이날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보조지표 추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이제 RSI 같은 경우도 계속 다이버전스가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만 보조지표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나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좋지 않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거래량 상승하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하락하고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상승하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하락하는 이 전형적인 천정 패턴이긴 해서 뭐 저는 여전히 오늘 전고점을 못 넘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뭐 넘어가면 이제 깔끔하게 미련을 버리고 의견을 바꿔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못 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 모습을 봐서는 뭐 오늘 장 딱 시작할 때 한 요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시작하고 나서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일단 120분봉으로 길게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파동을 굳이 매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ABC로 A고 여기가 B고 1, 2, 3, 4, 5로 결국 이제 C가 나서 큰 A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큰 B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C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그냥 플랫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딱 맞기 때문에 A, B, C로 플랫 파동이라 보고 볼린저 밴드로 봐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상태가 저는 뭐 결국 급등이거나 급락이다. 뭐 둘 중 하나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차트의 지금 볼린저 밴드 모양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 더 급등을 하던가 아니면 급락을 하던가 지금 뭐 둘 중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급락의 가능성을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준선으로 여긴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하루 이틀 이제 이틀이 지나가면 결국 기준선 방향이 떨어지게 될 텐데 뭐 기준선 방향 자체가 결국 시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여기도 거래량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뭐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 이제 5파인데 1, 2, 3, 4, 5까지는 맞는데 이게 이제 5의 1이냐 5의 5냐를 알려면 결국 여기를 넘어야 롱 포지션을 취하려면 여기를 넘어야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넘기 전까지는 뭐 굳이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고 뭐 반등은 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게 아마 A, B, C 뭐 한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B, C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증시 모양 봤을 땐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또 200일이랑 120 이동평균선 좀 넘어섰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다시 호전이 됐고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여기가 A, B, C지 않을까라고는 뭐 여전히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여기가 5 나오고 A, B, C의 1, CA, C의 3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 여기도 괴선 상당히 모여있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 벌어지는 추세여서 위든 미치든 저는 강하게 조금 틸이라 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5파5점 치고 A 다음에 이제 A, B, C인데 뭐 여기가 이제 전고점 여기 전고점을 살짝 좀 넘게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뭐 결국 여기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뭐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생은 오늘 휴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기준선 밑으로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뭐 사실 과거보다는 추세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중국적은 저는 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너무 모여 있어서 26일 프랭스팬 딱 걸쳐 있기도 하고요. 위든 미치든 여기도 강하게 조금 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곧 커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계속 조금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좀 돌파를 하느냐 확실히 그러니까 밑으로 돌파를 하느냐 120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를 위로 돌파를 하느냐인데 뭐 저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준선이나 200 이동평균선 좀 지지를 못하면 좀 파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했지만 뭐 그냥 저는 B 정도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A 1, 2든 아니면 A, B든 그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실질금리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봐서 실질금리랑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금은 좀 빠지리라 보고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되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오늘 뭐 소폭 상승은 했고요. 이제 여기가 A, B, C인 거는 맞는데 A, B, C 다음에 B가 나오고 C가 나올지 A, B, C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지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결국은 저는 조금 국채 금리는 좀 더 올라간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미국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여기 구름대에 걸려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곧 저는 사실 상방으로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먼저 보고 뭐 좀 매크로적인 거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키스콜딩스부터 살펴보면 전환선 기준선을 뭐 계속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거래량도 없고 그나마 이제 외국인 쪽이 그나마 좀 꾸준하게 매수는 들어오는데 뭐 오늘은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결국 전환선 기준선을 밀어 넘고 일단 기준 26일 프랭스팬도 좀 호전이 돼야 뭐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좀 추세가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뭐 좀 횡보하다가 벌어질지 바로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곧 사실 좀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야 뭐 살펴보더라도 현재 주가 뭐 한 1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쳤을 때 뭐 사실 거의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주 환원 정책이죠. 뭐 결국 이제 펀더멘탈은 저평가돼 있으나 이제 저평가된 거를 사람들이 이제 살 정도로 뭔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결국에는 뭐 사실 이제 대주주가 400억 어차피 주식담보대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액면 분할도 했었고 그 다음 자사주 매입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 뭐 유상 감자를 하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뭐 무상 증자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주가 부스팅인 결국 뭐 늦어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상회했는데 일단 26일 프랑스편은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조금 더 추세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구름대까지 넘고 26일 프랑스편도 넘고 하면 더 깔끔하게 좋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밸류에이션은 여기는 뭐 계속해서 매우 저렴한 구간이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삼성전자부터 이제 애플 먼저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82,2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그냥 거의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좀 비싼 편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 8% 정도 되면 항상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기대 수익률이 뭐 이번에 한 7.9에서 조정을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도 뭐 사실 그렇게 싼 레벨은 아닙니다. 8.9 거의 9% 정도 되니까 과거 많이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저평가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썩 손이 가지 않는 저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살펴보면 뭐 저는 이제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고 결국 여기가 A고 그냥 B하고 뭐 결국엔 전 C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상방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결국 기준선이나 뭐 전환선 깨질 때마다 조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그래도 저평가가 된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 뭐 상대가치 평가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살펴보면 다만 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이제 B 나오고 C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상승 추세일지가 뭐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뭐 그래서 이럴 때는 똑같이 그냥 뭐 매수까지는 오케이지만 결국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좀 깨면은 매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 지금 그렇게 주식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랠리는 좀 가능하겠지만 뭐 지수 자체로는 뭐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제 매크로 환경이. 그래서 좀 주식은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을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들 먼저 살펴보면 일단 우리금융지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우리금융지주 뭐 사실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뭐 거의 17.4% 상당히 저렴하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뭐 15.9 상당히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싸다. JB 같은 경우도 같은 17%지만 JB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JB보다는 우리가 낮고요. KB 같은 경우는 리딩뱅크다 보니까 14.4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 2등이다 보니까 15.2 두 번째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만 차트 살펴보면 근데 일단 우리금융지주도 차트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26일 프랑스팬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전환선까지 하회를 하고 오늘 딱 52동 평균선에서 걸쳤는데 일단 계속해서 여기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A, B, C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좀 충분히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똑같이 뭐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좀 정해놓고 대응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은요. 애플 쪽 먼저 살펴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차트만 살펴보면 애플은 추세가 좋습니다. 일단 뭐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다 위에 있죠. 이게 50일, 이게 200일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산치로도 이게 애플이 120분봉으로 한번 보죠. 120분봉으로 보면 이게 A, B, C로 하고 A고 B 정도 나오게 딱 괜찮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왜냐면 뭐 계산치로 봤을 때도 애플이 딱 177이 61.8% 되돌리는 건데 뭐 딱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뭐 딱 177 딱 계산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C가 이제 나와도 충분히 될 구간이지 않나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거기다 이제 120일로도 기준선 방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뭐 저는 오늘 미국 쪽이 좀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 남색이라고 할까요? 이 남색깔이 이제 S&P 500 차트고요. 이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차트가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200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종목의 이제 퍼센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97%였고요. 뭐 대다수 올라가는 차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그때보다 더 높아졌지만 78%로 76%까지도 뭐 상당히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76%에서 지금 40%대까지 떨어진 걸 봤을 때 지금은 시총 상위주만 랠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상승기에 정말 말미에 나타나는 지금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부동산부터 살펴보죠. 어차피 매크로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건 그냥 가격 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가 더 많냐의 문제인데, 일단 뭐 PIR부터 살펴보죠. 이제 PIR 네, 이거 확대를 좀 해보면 PIR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PIR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냥 이겁니다. 그냥 분자가 주택 가격이고요. 이게 이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냥 소득, 벌어들인 소득, 가처분 소득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소득입니다. 뭐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게 그냥 중간 소득인 그냥 3분위의 가격, 주택 가격, 3분위 주택 가격, 3분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 뭐 상당히 높죠. 17%. 우리 소득을 뭐 쓰지도 않고 17년 모아야 3분위 분들이 3분위 관련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전세 같은 경우도 9.6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PIR 이제 뭐 매매 그냥 전국 같은 경우에 6.8배, 그러니까 6.9년 정도 되겠죠. 이제 전세 전국 그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긴 하죠. 4.6. 근데 이제 일단 이걸로 봐서는 2008년부터 데이터가 있지만 뭐 지금이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소득 대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건지 아니면 소득이 많이 못 올라간 건지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GDP 대비, 이건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이 돼 있는데 왼쪽은 GDP 대비고요. 오른쪽은 이제 M2 대비입니다. 통화량 대비인 거죠. 근데 GDP 대비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생각보다 GDP 대비로는 낮은 편입니다. 과거 고점들에 비해서 GDP 대비로는 낮은 편이고요. M2 통화량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풀린 돈에 비해서는 지금 주택가격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PIR 같은 경우가 틀린 건 아닌데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면 나오겠지만 금융시장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던 거잖아요. 실물 경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 월급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다고 우리 월급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스탁 옵션을 받는 게 아닌 이상. 그쵸?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를 따르는 임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은,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가격은 실물 경제랑 금융시장에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영향만 받았어도 주택가격은 올라가서 PIR이 많이 높아졌다. 소득이 사실 덜 올라서 PIR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진짜 이제 통화량이 다 풀린다라고 치면은 이제 QT가 되면, 양적 긴축이 되면 실제로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주택 관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QT가 되면 저는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사야 되냐? 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고요. 실질금리 미국 기준으로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지금은 굳이 웬만한 자산은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가장 안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좀 유동성 지표 일단 업데이트 된 것부터 해서 좀 같이 이제 왜 저는 좀 하방을 보는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어차피 뭐 설명하면서 업데이트 된 건 자동으로 설명이 될 테니까 뭐 설명을 이제 하면은, 결국 증시가 올라갔던 게 양적 완화 때문이죠. 뭐 이제 그거는 너무나 이제 명백합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산이 4.2조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8.8조까지 이제 8.8조 달러까지 증가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매우 단기간에 이제 연준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금융시장에 이제 진짜 헬리콥터 머니 돈을 그냥 정말 뿌렸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뭐 랠리를 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데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질금리가 낮을 때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실질금리가 원래 이렇게 낮을 때 증시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낮다는 말은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는 영향은 있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사실 실질금리가 안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때 낮고 밸류에이션도 원래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금리를 뭐 데이터를 뭐 옛날 거 마이너스 됐을 때 보면은 뭐 75년도 뭐 이때 2012년 중반, 2016년 중반, 그리고 현재라 이렇게 있는데 뭐 미국 쪽 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 미국 쪽 그냥 PBR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퍼야 변동성이 좀 크니까 PBR로 본다 치더라도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최고치인데 2012년 중반, 과거 저 때나 2016년 중반이나 다 밸류에이션이 쌀 때거든요. 딱 급등 직전이잖아요. 급등 직전. 그러니까 결국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낮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밸류에이션도 낮고 실물 경제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그래서 보통 실질금리 마이너스니까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더 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싼데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올랐던 건데 그럼 지금은 똑같냐라고 하면은 지금 실질금리가 그때보다 더 낮았는데 밸류에이션은 이렇게나 높은 겁니다. 닷컴 버블 수준까지. 뭐 그렇다고 수익성이 좋냐라고 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근데 그럼 이제 왜 오를 수 있었나?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였음에도 그러니까 사실 할인율이 낮은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질금리가 낮았던 거니까 뭐 사실 주가는 원래 낮았어야 맞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게 이제 무제한 양조 완화, 이제 양조 완화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이죠. 금융시장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뭐 증시가 고평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양조 완화를 떠나서 이제 지나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단계고 향후에는 테이퍼링을 넘어 아마 내년 한 여름부터 결국 양적 긴축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연준의 자산이 아니라 뭐 구체 계정을 보면 결국 이제 리버스 레퍼라는 게 막 증가를 하고 있죠. 뭐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자세한 이제 내용 설명은 이제 전에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지급준비금은 그냥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이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예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은행의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통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이제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재무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위해서 세금이나 이제 국채 발행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약간 구조가 지금 좀 약간 이상해지고 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리버스 레포가 증가되고 이제 지급준비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이 원인 자체가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사실상 미국 쪽은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죠. 이 대출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예금이 이렇게 늘었었는데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예금을 늘릴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증가 속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증가를 시켜야 자산을 매입할 수 있잖아요. 유지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RRP라는 계정으로 좀 임시방편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RRP는 무제한으로 이제 못 늘린다는 거죠. 이제 못 늘리는 이유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단기 금리가 이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결국 RRP라는 게 이제 결국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제 페드가 돈을 빌리는 건데 달러를. 근데 달러를 계속 빌리다 이게 국채 담보로 빌리는 건데 달러를 빌리면 단기 금융 시장 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다 보면 이 IORB가 기준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급준비금에 불이하는 금리인데 이 IORB가 이 SORF가 이제 레포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버스 레포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여서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와중에 이게 튀기 전에 이미 테이퍼링은 완료가 되고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테이퍼링도 가속화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150억 달러 하다가 상황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300억 달러로 늘린 상황이고 결국 금리 인상도 저는 꽤나 빨리 할 것 같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죠. 그 이제 뭐 금리 올리고 뭐 QT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리랑 이제 양적 완화는 통화 정책이지 이제 경기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제 왜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은 재정 정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재정 정책 하면 이 TGA가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재정 정책을 하면 이 TGA가 재정 정책 하면 바로 그냥 써버리는 거잖아요. 재정 정책은 이렇게 감소를 할 겁니다. 부채 자체가. 근데 부채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실물 경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는 QE를 하면서 자산이 증가를 하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이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지고 이 돈 자체가 이제 실물 경제로 금융시장에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 부채가 감소해서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주는 속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하면 이게 확 빠르게 내려가니까 역으로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강하게 온다. 왜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이때도 똑같이 있었다. 70년대. 이때 이후로 지금이 유일하다. 근데 뭔가 물가 지표들도 상당히 그때랑 닮아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우 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윌러 또 연준 이사가 얘기를 했지만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8.8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GDP의 20%까지 결국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테이퍼링을 하면서 실제로 20%가 넘었던 연준 총 자산을 이제 17.6%까지 감소를 시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4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20%까지 감소시키려면 감소해야 될 필요 지준량은 4.4조 달러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0.8조 달러가 감소를 할 때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왔었는데 미국채 30년이 3.3%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4.4조 달러가 줄 때 물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갈까는 뭐 예측을 하긴 어렵겠지만 저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미국은 뭐 3% 4%를 넘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수혜를 받았던 게 상업은행이거든요. 미국의 은행들. 요건 이제 중앙은행이었고요. 중앙은행들 그러면 이제
비중,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은 당연히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 비중 당연히 감소를 했고요. 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랑 MBS는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이제 국채만 했을 때 조금 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MBS를 좀 포함을 했습니다.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를 했죠. 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식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증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상업은행이 했던 역할은 국채랑 MBS 매입을 해서 금융시장이 금리 자체를 낮춰줘서 주식시장을 올려주고 채권시장을 버블을 만들었다. 채권과 주식시장을 이제 채권시장을 움직이면서 버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절대 규모 금액 자체는 대출금 상당히 많죠, 당연히. 근데 비중은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 이제 상업은행 현금 둘 다 많이 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본 대비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이 지급준비금 나누기 상업은행 자본이 뭐 거의 과거 수준까지 딱 온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QT가 이것만 봐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중이 줄어들었고 자본 대비해서도 늘어난 거는 국채랑 MBS 여기가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많이 튀는 걸 올라가는 걸 좀 잡아줬던 영향은 이제 상업은행에 매수가 있었다는 거를 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은행의 총 자산이 얼마인가인데요. 결국 몇 배인가인데 뭐 거의 대출 비중하고 유사하게 가죠.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고, 이게 볼커럴이라고 이제 좀 은행 규제하는 게 있어서 원래 좀 이렇게 낮은 수준, 과거보다는 계속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는 없긴 한데 결국 대출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인플레이션은 뭐 경기가 정말 완전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오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 그리고 경기가 꽤나 무너지더라도 재정정책이 통과돼서 되는 한 이제 물가는 이 지급준비금이 결국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GDP 20%까지. 근데 이 불어줘야 돈이 4.4조 달러로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실물 경제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흘러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증가될 수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여기 보면 주택 가격 대비해서 이제 M2 데이터 보시면은 주택 가격 대비 M2 통화량 대비해서는 지금 주식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서 뷰가 그래서 일단 실질금리 10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거의 1%죠. 이게 플러스 1에서 2 정도 되길 때까지는 웬만한 자산 시장은 다 좀 충격을 받으리라 보고요. 요때 이제 금이나 주택 관련된 ETF나 아니면 주택 자체나 뭐 이런 거를 저는 조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조금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나 이제 현대해상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식 쪽은 결국 뭐 보험이나 이제 아니면 은행이나 금리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물가를 바로바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가격 전달이 바로바로 되는 그런 좀 독점적인 산업들을 저는 좀 향후에 이제 이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자산은 그냥 다 좋지 않다. 이제 1% 2% 되기 전까지는 안 좋아 보이고, 결국 또 오늘 증시가 상당히 저는 변곡이 클 것 같은데 전고점을 넘냐 마냐의 싸움, 특히 이제 S&P로 보면 여기 이제 전고점을 결국 지금 넘냐 마냐의 싸움인데, 뭐 저 같은 경우 이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진 걸 봤을 때 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넘지 못한다고 치면은 꽤나 크게 뭐 한 요 정도는 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S&P는 뭐 계산치로 살펴본다 치더라도 뭐 현물로 봤을 때 조정이 되면은 뭐 4,300 정도에서 4,500 정도까지, 4,300에서 4,5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500이나 아니면 4,300 뭐 요 정도? 근데 아마 4,300의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여기 A5, 그다음에 A, B, C로 B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내려가는 룸 자체는 아마도 저는 계산치로 봤을 때 5,100에서 그러니까 15,100에서 14,400 뭐 요 정도 보면은
15,100에서 뭐 여기는 15,400은 더 내려가는 거겠죠. 뭐 사실 이거는 뭐 내려가 봐야 알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C는 무조건 1, 2, 3, 4, 5로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모양을 보면서 같이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전고점 넘지 않는 이상 뭐 계속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내일 되면 아마 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잠깐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저는 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 같아서 아마 내일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내일 방송 때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